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치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검소는 마음을 맑게 한다고. 이 말은 200여 년 전에 쓰인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소박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갖추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던 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넓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좋은 옷이 유독 빛나 보이고 누군가의 여유로운 여행 사진 앞에서 괜히 마음이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이 생각이 한번 스치고 나면 아까 그 다짐은 이미 빛이 발해 있습니다. 소박함은 초라함처럼 느껴지고 검소함은 무능력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성공의 증거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잘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면서까지 겉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화려함을 쫓을수록 정작 자신의 본래 모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더 많이 채울수록 안은 더 텅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함이라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관리하느라 정작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시절 화려한 것들이 주는 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직, 임금의 신임, 학자로서의 명성. 그 모든 것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유배지 강진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았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삶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적게 가졌던 그 시절이 가장 맑았던 시절이었다고. 이 고백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라하게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공식을 가르쳐 왔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나은 삶이라는 공식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이 공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심하더라도 그 흐름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그 공식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여백은 줄어듭니다. 채우는 데 들인 에너지만큼 유지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채울수록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단단해지는 역설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비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반드시 남의 것과 나란히 놓아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심리입니다. 이 비교가 시작되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다는 감각이 따라옵니다. 부족함의 정체는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적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메커니즘을 유배지에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삶이 무너지고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마저 빼앗겼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결핍이라 느꼈습니다.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들의 목록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곳에서 부족하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 꾸밀 이유도 없었고 지킬 체면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하루가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들리는 새소리, 차 한 잔의 온기, 제자와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것들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란 실제 않은 상태가 아니라 비교가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것을. 비교를 멈추면 부족함도 함께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것이 정결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적게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 부족함을 결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으로 바꾸는 것. 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던 시선이 멈추고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비로소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가운데 정말로 없어서 힘든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단지 남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것은 또 얼마나 됩니까? 정약용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그는 분명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각별한 신임 속에서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으며 학문과 관직 양쪽에서 동시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부러워했고 그 자신도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정약용에게 삶이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영향력, 더 많은 인정.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었고 그 방향에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근면했고 운도 따랐습니다. 화려함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주교와의 연루라는 혐의가 씌워지고 형과 함께 유배길에 올랐을 때 정약용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 강진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정막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알아본다 해도 반기는 이는 없었습니다. 유배인이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제까지의 화려함이 오늘의 수치가 되는 그 급격한 낙차를 그는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억울함,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그 희망이 무너지는 반복. 정약용은 편지 속에서 그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에서 제자 몇 명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양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한동안 찻잔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립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립기는 한데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다. 제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거기서는 나를 꾸미느라 바빴는데 여기서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 한마디에 정약용이 유배에서 발견한 것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다는 것. 남에게 보이는 자신을 관리하느라 정작 자기 안의 자신과는 오래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 유배의 정막이 그에게 준 것은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고요였습니다. 맑은 삶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는 것이다. 정약용이 강진의 긴 세월 속에서 도달한 이 깨달음은 화려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져본 사람이 내려놓는 것과 처음부터 갖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그는 가져보았기에 그것이 자신을 맑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맑은 삶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는 것이다. 이 문장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걷어내는 것을 잃는 것으로 느끼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5년을 일하며 그는 늘 한 단계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더 좋은 양복을 맞추고 더 넓은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명함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의 말투는 점점 무게를 갖추어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퇴근 후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는 있었지만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양복 재킷을 벗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한 바퀴 걸었을 뿐인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바람의 감촉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해 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갈한 아침 식탁, 깔끔한 옷차림, 미소 짓는 가족 사진. 처음에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올리지 않은 날은 하루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불안. 그것이 그녀를 조금씩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불안했지만 사흘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먹는 아침밥이 유독 맛있게 느껴졌고 사진으로 남기지 않은 풍경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여주는 삶을 잠시 내려놓자 느끼는 삶이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살았고 은퇴 후에도 한동안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 작은 텃밭을 하나 얻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 그런데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작은 텃밭이 그에게는 삶에서 가장 정결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무언가를 걷어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드러났다는 것. 꾸밈을 멈추자 본래의 감각이 살아났고 보여주기를 내려놓자 느끼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걷어냄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결한 삶은 혼자만의 수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시험받고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맑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정돈된 말투, 배려 있는 행동, 작은 선물과 다정한 표현. 그것은 아름다운 노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이 피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꾸며진 모습을 유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피곤함은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감정을 누르는 일이 쌓입니다. 어느 날 한쪽이 지쳐서 꾸밈을 내려놓으면 상대는 그것을 변한 것이라 느낍니다. 그러나 실은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20여 년 차 남편은 아내에게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믿었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많이 지쳐 있었어.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 같아서 그 안도감에 눈물이 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려한 성공을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남들이 알아주는 삶.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나치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늘 자신을 꾸며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어야 하고 힘들다는 말은 실망을 줄까 봐 삼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모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내 안이 맑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 그것이 정결한 관계의 바탕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포장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을 두려워하면 관계는 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정결함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함이 어떻게 시험받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 앞에서 꾸미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꾸미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되 그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돌보는 것.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얼핏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과시는 남에게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이고 비하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시선의 출발점은 모두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정결하게 자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정직했는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스스로에게 지우지는 않았는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면서 정작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정약용은 유배 시절 매일 새벽 1가지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앉아 어제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의 하루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가 자신의 하루를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내면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줄고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특유의 고요함이 생깁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상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다루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솔직한 동시에 자기에게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함에 짓눌리지 않는 균형. 이 균형을 찾은 사람만이 타인 앞에서도 꾸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도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결함은 금욕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안목, 그것이 정결한 삶의 핵심입니다. 화려함과 정결함 사이에는 몇 가지 선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화려함은 시선을 끌지만 정결함은 마음을 끕니다. 화려함은 밖에서 안으로 채우는 것이지만 정결함은 안에서 밖으로 배어나는 것입니다. 소유는 보여주는 것이고 존재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과시는 소리를 내지만 절제는 여백을 만듭니다. 이 대조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매일 만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의 격을 만듭니다. 삶의 격이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내세워 자신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균형의 기준을 몇 가지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남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꾸밈입니다. 둘째, 그것을 잃었을 때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없어지면 삶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정결한 사람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의 선택이 나의 내면을 맑게 하는가, 흐리게 하는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방향이라면 한 발 물러서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향이라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 감각을 신뢰하는 것이 정결한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무언가를 사거나 선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남이 원하게 만든 것인가? 하루 끝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 하나, 필요 없는 약속 하나를 줄여보십시오. 비운 자리에 찾아오는 여백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삶의 격은 쌓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18년이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떠나 57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강진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한양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 동료들 중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이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500여 권의 저술,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 그리고 그 긴 세월 속에서 맑아진 자신의 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오직 자기 앞에 놓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시간들. 그것이 정약용을 정약용으로 만든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절은 기억 속에서 흐려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누가 나를 알아보았는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살았던 순간들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글을 쓰던 새벽, 제자의 어설픈 글에 정성껏 붓을 들어 고쳐주던 오후, 작은 차 한 잔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저녁. 그 순간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빛을 냅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가장 맑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가장 화려했던 날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졌던 때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때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어느 조용한 하루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했던 어느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정결한 삶이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정직한 것,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맑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노년의 고향 마제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았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 글을 읽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강물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 시절의 글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밈이 없는데 품격이 있었다고. 화려하지 않은데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맑은 삶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장에 한마디를 더하겠습니다. 걷어내고 남은 자리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서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삶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맑게 지켜낸 것만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걷어내어 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고요를 느껴보십시오.